통돼지구이가 나오더라고요. 돼지를 굽고 있던데 저거는 어떤 행위일까? 다른 의미를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영원히 잃지 않겠다고 이제 폴더 인사를 했는데 잊어요 제발. 그래야 삽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면 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만약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흔들면 흔들수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을 게 없어요. 헌재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판사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 민주당에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족보를 캐고 들어가면 그 집단이 그 집단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있었다. 이 주장이 2016년도 박근혜 당시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31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원 기자고요. 정프로 어디 갔냐는 댓글이 오늘도 본물 터지서 올라오고 있는데 정프로는 오늘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일 엄중한 시간에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요. 휴가 갔을 때는 뒷담화를 까야 돼. 바로 시작할까요? 그래, 말이 됩니까? 또 정프로가 없지만 뭐 저희가 또 이제 방송 헌정 중단 사태는 조카잖아요. 근데 이미 정프로가 누구죠? 정프로 누구냐고? 신혜원 우리 아니 가끔 안경 끼고 저기 앉아있던 분이 있던데. 키 이완 아저씨 하나 있었잖아요. 볼빨간 아저씨 하나 있어요. 맞아 맞아. 진짜 그랬구나. 볼빨간 옷. 기억이 안 나. 계란 옷 입고 굳이 다음 나와가지고. 주에 그 아저씨 보지 말까요? 아무튼 네, 맞아. 네. 권한 대행으로 제가 오늘까지 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권한 대행 사태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 예. 어디 딱 가- 하루만 쉬고. 하루만 쉬었어요? 서 소장이랑 항상 딱 하루 쉬고 설 연휴를 같이 보내는. 같이 보냈어요. 둘이 왜 그렇게 방송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꾸 네.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진영은 달라도. 어. 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네,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좀 쭉 쉬셨어요? 저는 이틀 쉬었습니다. 와. 오. 그래도 많이 쉬신 거네요. 예. 고향도 다녀오시고요. 상암동에 있었습니다. 상암동이요? 예, 어머니가 상암동에 사셔서 아주 세계 중심에 계신. JTBC 주변을 배회를 했습니다. 상암동에 터줏대감 하면 이분이죠. 최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역시 상암동에 계셨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저 나왔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설날에는 또 어르신한테 인사를 또 드려야 또 이게 또 국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또 구치소로 인사를 하러 갔다고요? 네, 우리가 네. 또 엄격하게 원내 외를 구분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번 구분해 보면 지난 29일 설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서울 구치소 앞으로 달려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면서 90도로 허리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한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20명 중 80명의 이름이 올라간 편지를 낭독을 했습니다. 80명이요? 80명, 네, 120명 중에 80명이면 3분의 2잖아요. 대변님도 지금 당협위원장 아니요, 전 당협이 없고 FA입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빨리 재보궐이 빨리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사진에 나왔을 근데- 수도 있어요. 요 사진 찍힌 분들하고 과거에 당협위원장 활동도 같이 했고 네. 그분들이 아직도 남아서 당협위원장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웬만큼 제가 다 아는 면식이 분들이죠. 있고 네. 저 좀 교류도 많았던 분들이라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이거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단체로 가서 또 대통령을 90도 세배를 만나지는 하고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만나지 편지만 못하는 건, 그 저는 주고 이렇게 오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막 대통령을 뭐 맹종하고 대통령 뜻에 니들 정신이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같은 당을 하고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으로 저희가 배출한 분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어떤 잘못된 주장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비판을 하셔도 좋은데 이 행위만으로 비판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렇게 연명으로 뭐 80명이 막 해서 이렇게 됐을 때 후과 정치적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여지가 있는 좀 논의를 해보고 행동에 옮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 옛날 방식이잖아요. 여러 명 모여서 쭉에서 한 사람이 읽고 하는 것이 네.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니까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차원입니다.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이게 참 어떻게 곤란하다는 말하기가 예. 애매하다라는 나도 묻지 얘기예요. 말라. 예. 근데 이게 참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적 도리까지는 제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함께 몸담았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 인간적으로 뭐 2-3명씩 3-3-5 이렇게 뭐 면회 접견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까지야 비판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 근데 개인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좀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예, 해야죠. 너무 사람이 좀 매몰차게 음. 구치소 갔고 이제 끈떨어졌으니까 뭐 이제 나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 하고 안 찾아보는 건 아닌데 이건 정치행위잖아요.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예. 배지급입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설날에 구치소 철문을 향해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다음에 편지를 낭독해요. 예. 한 마음으로 언니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편지 낭독하는데 이런 게 이제 정치행위를 하는데 여전히 민심하고는 멀구나. 윤심에 아직도 매달려서 민심을 내팽개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없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이제 폴더 인사를 했는데 잊어요 제발. 그래야 삽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면 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독방에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가 그럼요. 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건강상이든 정신적인 어떤 성찰이든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조경태 국민의힘이 딱 말씀을 잘 하셨네.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우리 영화 보면 그 형님이 이제 들어가시면 예. 이렇게 도열해서 예. 수십 명이 가서 형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예. 뭐 이러잖아요. 예. 잘 어울려요. 그런가? 밖은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십시오. 예, 뭐 예, 이런 예. 느낌인데 그냥 좀 씁쓸한 정치의 단면이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거까지 듣고 김보엽 대변인 말씀 들을까요? 네. 여기 원외 인사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원내 인사들도 가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갔다 왔잖아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여기 함께 있었는데 구치소 문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을 만나러 왔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근황을 좀 알아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애국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검찰은 대통령 석방에서 적어도 헌재 심판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영원히 기억한다, 지켜주겠다가 아니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래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방어권은 지금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할 정도로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주고 있죠. 머리 올리게 해주고 분장하게 해주고 경호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고 이게 다 대통령으로서의 게다가 화려한 변호인단까지 검찰총장 출신, 검찰 수뇌부 출신의 그 변호인단까지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게 전혀 없다. 애국 시민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애국 시민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의 강성 지지층 혹은 열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이 국민의힘 영원히 잊지 않겠다, 윤석열을 잊지 않겠다, 잊으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원외 당협위원장이면 아마 유일한 목표가 나도 저 안에 여의도 국회 안에 들어가 보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일 거거든요. 언젠가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당선되어 여기에 배지를 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일 텐데 이런 정치 행위는 영원히 당협위원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다. 아마 이 80여 명의 명단에 나온 분들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공천을 받더라도 국회 입성이 가능할까?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요. 계속 서울고치소 앞을 제가 좀 봅니다. 지지층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보면 어떨 때는 설날에 떡국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통돼지구이가 나오더라고요. 구치소 앞에요? 네, 통돼지구이를 신해식 신해 한수 네. 뭐 그런 데서 돼지를 굽는 장면이 나오던데. 뭐 푸드 트럭 같은 거를 갖고 와서 굽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판 굽는 아. 진짜 돼지 한 마리는 아니지만 아, 널쩍하게 잘라서 갈비까지 해서 돼지를 굽고 있던데 저거는 어떤 행위일까? 제사 아니야 돼지고면 예. 파티인가 뭐죠? 그래서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모인 분들 이거 먹고 더 힘내서 뭐 하라 그런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 별로 보기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다.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를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꼭 좀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하려면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돼지를 굽고 있었군요. 아니, 제가 사실 어저께 네. 그 삼청동을 갔어요. 무슨 전시를 네. 보러 박물관에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북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헌재 앞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원래 차가 없는 데인데 경찰차가 양쪽 차선 하나 다 막고 있고 네. 그때 집회 나오신 이제 분들이 뭐 이제 헌재 규탄하는 막 그런 막 목소리 내면서 대통령 뭐 석방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도 이제 통돼지구이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돼지구이 거기 오신 분들 드시라고 그런 거 같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근데 10마리 뭐 1,200만 원어치 아. 뭐 쐈다 뭐 이런 막 게시글이 그러네. 있는 거 보니까 이 저희 사진 저희 봤는데 이거 띄워줄 수 있나요? 네네, 지금 가능한가? 그런 걸로 진짜 보입니다. 통돼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썰려 있는 게 아니라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돼지 한 마리가 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근데 우리가 볼 아직 수가 유튜버가 있는데 덜 됐다는 걸 전 깨달았는데 네. 통돼지구이 혹시 광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협찬 돼지 PPL. 한돈협회에서? 네, 아무튼 그건 아니고 아마 본인이 쏜다 뭐 이런 이야기였나 보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돼지 때문에 깜빡할 아니 뻔했어. 근데 제가 뭐 표현은 유하게 했지만 예. 윤석열 체포된 날 그날 그 간만에 자영업자들 중에 삼겹살집이 그렇게 잘 됐어요.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나요? 아니 우리가 윤석열 얘기할 때 뭐 멧돼지 사냥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었잖아요 당시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별로 깜짝 이렇게 놀랍니다. 연상이 되는데 왜 통돼지구이를 굳이 돼지를 거기서 굽고 하고 있는 거 차라리 전략적으로 뭐 좋은 메뉴가 장어구이를 아니었다. 한다든가 힘을 준다면 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소떡소떡 괜찮은데요. 예. 네. 소떡소떡 네, 예. 하나씩 먹기 좋은데 네. 붕어빵 괜찮은데. 네. 그래서 그렇고 네. 아니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 바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계산 정치적 계산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일 것이고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면회를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간 걸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대통령을 찾아가는 행위가 지지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지지자들에게는 있죠. 그러면 예.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정치행위다, 더 이득이 되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일단 당협위원장들의 이제 제가 그 생활을 해봤으니까 예. 그 당원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교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당원이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실 네. 수가 있는데 당협이라는 곳에 한 곳에 뭐 예를 들어 뭐 1,000에서 2,000명, 서울 같은 경우에 많으면 3,000명 정도 책임 당원이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 이제 많으면 뭐 한 3,400명 정도가 상시 무슨 행사 같은 데 오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 정도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포획이 돼요. 아, 그 사람들의 의견에 예. 그래서 그분 이게 면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니까 이분들하고 행동을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아주 그 저희 당의 뿌리도 깊고 본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시도가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겪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의사들을 많이 표시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그걸 요구를 합니다. 우리 당협위원장 왜 안 나와 있냐? 동참 안 하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는 적어도 국민 3분의 1 이상은 윤 대통령의 3분의 1 정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탄핵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주장을 하느냐를 보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뭐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쭉 있었잖아요. 네. 계엄 사태부터 지금까지 쭉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돼라고 예. 말하는 분들이 쭉 있었는데 지도부는 선을 좀 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 관저에 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는 그래도 관저 앞에 가지 말자, 네. 이런 식으로 또 지침도 내리고 했었는데 예. 이게 지금 기류가 이제는 지도부도 아니야, 우리도 보러 갈 거야, 바뀌었잖아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인간적인 뭐 도리로 내가 뭐 친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이러면서 가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보인 거죠. 정치 행보인 네, 거잖아요. 이게 기류가 이렇게 지도부의 기류가 바뀐 기점은 언제예요?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대로예요? 예,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만약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예, 그 구치소에 간다는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로 물론 보일 수 있지만 네. 그 인간적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당연한 거. 이거를 네,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이 정말 탄핵을 당할 만큼 뭐 비상계엄령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군인 국회에 투입한 거 잘못했고 이렇게 기소돼서 구속됐는데 왜 보러 가느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그 지점은 네. 반대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윤석열이라는 분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완전히 여기서 딱 끊고 그래 이제는 뭐 우리하고 별 관계도 없으니까 끊고 가라,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반대표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제가 상대방까지 얘기를 했어요. 보러 가는 거는 그러니까 보러 가는 거는 인간적이든 개인적이든 갈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비판의 영역이 아니고 보러 가서 이제 정치의 행위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것은 비판의 여지다. 예를 들어서 줄 서서 때 되면은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접견을 수시로 해서 네. 어떤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의 어떤 지침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던져주고 그거를 퍼날려서 권선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앞장서서 방어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부터는 비판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할 생각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측건데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원, 검찰, 공수처, 뭐 헌법재판소 다 부정하잖아요. 인정할 수 없어. 지금 하면서 내란 그 우두머리 피해자께서는 구치소에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변호인단이 하고 있고 그 변호인단의 주장을 강성 지지층인 한손 태극기 한손 성적인 그 지지층이 받쳐주고 있고 그 또 반대로는 그거를 퍼날라서 그거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그걸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국민의힘이 동조해서 편승해서 가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그때는 좀 정상적이냐 비판을 받을 만하죠. 저는 그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뭐 만나러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줄곧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윤석열 면회를 가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잘못을 꾸짖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됩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나서 그래 밥은 잘 드십니까? 운동은 하십니까? 술 생각을 안 나십니까?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헌법재판소가 그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 여부 위반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탄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이라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고 헌재를 공격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믿는 구석, 윤석열의 비빌 언덕으로 국민의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이제 거기서 계속 어떤 뭐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이제 뭐 정치권 인사들이 혹은 뭐 탄핵 대리인단이 막 인용을 하기도 하고 이게 막 약간 순환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극우 유튜버들에게 일침을 놓은 분이 있다고. 아, 네, 예.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지금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 접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서 명품백을 받았던 2022년 9월 정도 됐겠죠. 그때 상황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극우에 대한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합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네, 진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옷에서는 저를 또 막 뭐라 그래요. 권영숙 여사하고 김정수 여사 만났다고. 김건희 여사 당연히 모시고 제가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저 극우들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된 시점이 2022년. 근데 지금은 네. 아니고 네. 한참 전의 일이긴 한데 이제 극우들은 미쳤다. 뭐 오랜만에 맞는 말을 하신 거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자, 이거는 발언을? 네. 이거는 2년 반 정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예.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생각하는 이 극우라는 또는 극좌라는 단어를 쓴 그 뜻은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의 그 극우와 아마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극우나 극좌는 상대방 진영을 대단히 적대시하고 상대방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려고 하면은 이제 편을 딱 갈라가지고 너는 뭐다 이렇게 규정짓는 네. 그런 스타일을 극자를 붙여서 극우다 극좌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여요. 왜냐면 예가 나오잖아요. 뭐 권영숙 여사 찾아가고 김정순 여사 찾아가는 걸 비판한다. 네. 그걸 이제 사례로 들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저 진행하시는 기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극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 관련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아주 강경하게 주장하는 분들로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선거를 매개로 해서 네. 그것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일당 독재식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방해를 받으니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리를 전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때 극우와 지금 극우를 똑같이 해갖고 지금 극우를 2년 반 전에 미리 경계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죠. 다른 극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제 이름은 같아도 모든 단체나 모든 가문에는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족보를 캐고 들어가면 그 집단이 그 집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옥중투쟁하자. 그래서 그 집단이 그대로 지금까지 빌드업 된 겁니다. 네.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있었다. 민주당이 포악했기 때문에 정당한 비상계엄이다. 이 주장이 2016년도 박근혜 당시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라고 이슈는 보는 겁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주장 그 집안은 똑같은 집안이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네, 저는 그래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극우는 미쳤다 부분 뭐 이게 뭐 김건희 씨가 이게 정말 뭐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그래도 현상을 파악할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보단 낫다. 이게 메시지 이 영상이 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공개한 거죠? 네, 맞죠?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냥 그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고 네. 극우의 편에 가 있고 네. 극우 유튜브에 빠져서 네. 지금 내란까지 저질렀는데 그나마 그 배우자인 이 분께서는 네. 낫다라고 하는데 네. 당시에 보면 이게 22년도 발언일 거예요. 네. 근데 21년도 7월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경선 때 녹취록이 한번 공개가 되죠.
그때 이제 국민의힘을 규정을 해요. 음.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좀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이준석 또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그래서 3개월도 못 간다 저거 예, 이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쥐약 먹은 놈들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쥐약 먹은 놈들이 이 워딩을 그대로 내가 이제 옮긴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인용을 하면 그랬는데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아 이런 극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네. 추론인데 하여튼 지금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극우는 예전에 족보렇게 하면 그 극우가 이 극우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영상을 사실은 그러니까 명품 백대 영상이니까 미리 좀 갖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러면 이제 왜 이 시점에 이거를 공개를 했을까? 여사도 그거는 미쳤다고 한다 여러분들아. 약간 이런 메시지를 일단 저는 던지려고 한 세훈주 건가? 소장님의 네. 그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낫다는 데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는데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잊지 말자 김건희. 예. 예, 김건희 특검법 계속 계류돼 있다가 거부권 행사돼 있다가 뭐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잡혀갔다고 해서 김건희는 무죄가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김건희의 혐의가 사라지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자 김건희 요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 하나를 공개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수적인 효과를 노렸던 게 이 극우들이 하도 바깥에서 난동을 피우니까 제가 아까 그 내란숙의 윤석열의 믿는 구석 비빌언덕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고 또 하나는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을 석방하라 서부지법을 들어가서 난동 피운 자들 이 극우들이잖아요. 그 극우들을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좀 떨어뜨려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극우들은 미쳤다라는 제목이 나오는 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그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극우들이 자신들을 극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얘기는 아니다. 자기들은 애국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국보수.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우들이 미쳤다? 저 말하는 극우가 난가?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그리고 의심했던 게 확인되는 게 뭐냐면 네. 계속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가 언제 극우였나요?라고 일단 윤석열, 김건희 동일체고요. 또 하나는 저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공개된 거에 보면 제가 집권해 보니 혹은 제가 당선돼 보니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가 나옵니다. 예. 아이. 즉 김건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더해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이다. 혹은 진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윤석열이 아니라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김건희 우위론 똑같다. 네, 김건희 우위론을 계속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네. 네. 진짜. 김건희 우위론. 아무튼 이번 주는 연휴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 주 쉬어갔는데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 하잖아요. 진행이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굉장히 좀 공세를 강하게 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과 정치사법 카르텔을 이루고 있고 불공정 재판의 배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네. 세 사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말은 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사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탄핵소추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네. 문형배의 세계관도 지금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문영배의 세계관이요? 네,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극우성향 유튜브 그라운드 씨와 신남성연대에 올라온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등에 관련 비난 글들을 보면 문형배 세계관이란 그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헌법재판관들이 기피 신청을 알아서 해야 된다. 본인이 기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밖에서도 이런 공격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문영배 소장대행은 이재명이랑 뭐 절친이고 네. 이재명 대표랑은 절친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었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었고 이제 과거에 뭐 블로그 글 같은 것까지 뒤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세계관이 잘못됐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알아서 재판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 주장은.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1인 헌법기관이고 예. 헌법을 써야 될 의무가 있는데 헌법의 소라는 건 법치를 지탱하게끔 해주는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법체제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인정을 해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은.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도 판사예요. 서부지법도 판사, 뭐 중앙지법도 판사.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관여하면서 흔들기 시작하면 네.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걸 추동한다는 거는 이분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성적이 들고 그냥 뛰어나가세요. 배치 던지고.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아스팔트로. 네. 이제 방금 전에 뭐 김건희 여사 발언까지 해서 극우 이제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입장을 바꿔서 만약 극좌 유튜버들에 대해서 뭐 다른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도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네. 그건 뭐 저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영배 재판관이랑 뭐 다른 정계선, 이미선 이분들이 뭐 우리법 연구회, 뭐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그래서 성향 의심된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어디 소속이었다는 거 외에 네. 본인의 생각을 아주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를 뭐 우리가 뒤져서 뭐를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위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고 뭐 내란죄 법원에서 기소돼서 가는 과정이 어떻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냐 복귀하느냐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8명 중 1명 거기다가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의 생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는데 어떠한 뭐 본인 철학에 따른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뭐라고 할까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막 있잖아요. 헌법 김재동 씨를 재판관으로서 선생으로 모시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회수 씨를 선생으로 모시고 이런 단어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판사였어요. 그게 2010년 트위터더라고요. 예. 그때도 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생각의 자유로움까지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행동에 대해서는 판사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느냐. 얼마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 징역형을 내렸던 판사에 대해서도 과거에 트위터 활동이 문제가 돼서 SNS 활동이 문제가 돼서 법원에서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거를 헌재라는 어떤 존재를 무시한다거나 탄핵 심판 과정을 무시해서 뭐 다시 되돌리자 그러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문영배 재판관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얘기가 되겠는데 이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입장 바꾸면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이제 이 재판관들이 진보 보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재단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판결도 못 하고. 예, 그런데 이분이 너무 선명하게 아니, 선명한 냈으니까 하는 부분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인사청문회 5년 전에 인사청문회 당시도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리고 청문회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너무 정치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진 그것도 극명하게 들어가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됐으면 그냥 재판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공사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예.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시준을 엮다 보면은 뭐 관계 없는 사람 사전에 파전 금방 드러납니다. 그것까지 다 뒤져서 재판관한테 공적 영역에서의 사적인 관계를 연결시켜 버리면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근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안 받아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그러면 진보 측 재판관을 흔든다고 보수 측 재판관을 뽑아내서 또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건데 권선동 원내대표 여기까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헌재 또 폭동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발언, 언행 다 뒤져서 사상 검증에 가까운 공격을 하고 인맥 검증을 하고 이러면 헌재나 대법관이나 AI한테 맡기는 게 가장 자유롭죠.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왜냐하면 그런 위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국민의힘에서 보기에 우려가 되는 대목들을 다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예.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하도록 하는 거는 재판관들이 여러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다양한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 명 한 명 너는 언제 이런 발언을 했고 너는 누구랑 친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헌법에 그렇게 구성을 하게 했는데 헌법 자체를 문제를 삼아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은 헌법 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헌법에 넣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저는 이미 헌법이 그렇게 구성하게 하는 건 그런 정도의 우려와 편향성과 그런 걸 충분히 그 구성 내에서 극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재판을 하는 게 이게 헌법 가치를 소화하면서 헌법에 위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걸 가리는 거지 이 사람이 좌인가 우인가 이 사람이 언행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예전에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에 대해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실형 선고한 1심 판사도 아마 관련이 돼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출신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 있구나라는 네. 식의 논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제가 대변인 말씀 잠시만요. 네. 마무리 짓게요. 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이런 공격을 한다라고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거다라고 하겠지만 그분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그 메시지가 극우 혹은 강성 지지층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걸 우려합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 이 3명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야. 반국가 단체 성향과 가까워. 그리고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안 돼. 쳐들어가. 이런 식의 메시지로 변질될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한마디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말씀 듣기 네. 전에 그 이제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도 뭐 판결을 잘 하네라고 한 사건은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아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 아 그렇습니까? 사건, 강원랜드 사건에서 예, 이제 예. 무죄가 죄송합니다. 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대변인 말씀하시죠. 예, 우리 저 네. 대변인 말씀에 저 상당 부분 동의해요. 우리가 헌재나 이 대법관, 저 대법원 구성을 국회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나눠서 네.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맡다 보니 또 이번에 변론기일 4차 변론기일에서 보면 거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권한 대행이니까. 재판을 주도를 그러니까 하죠. 예. 문영배라는 분이 민영배가 아닌 문영배가 유명해지면서 민영배가 나. 네, 관심이 정신이 번쩍 들어. 헷갈렸어. 예.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되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발언 같은 게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었고 네. 이분의 처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이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예. 오래된 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무슨 사람, 뭐 어떤 사람일까라는 대중의 의문은 분명히 들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왜 옛날에 발언 가지고 그래 하지만 방금 전에도 우리 김건희 여사 2년 반 전에 맥락 없이 몰카 찍혀서 나온 발언 가지고 비판했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이럴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고 이분은 헌법재판관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분이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정치적인 헌재 심판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건 뭘 했건 간에 문제가 됐으니 뭐라도 입장 표명이라든지 뭔가는 리액션이 나와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상황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이거 뭐 헌재 이 체제를 부정하는 거냐,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냐 이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뭐 인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문영배 이 헌재 대행이 네. 이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가는 순간 헌재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이렇게 저는 그 권선동 원내대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헌재에 문영배 재판관을 흔들면 흔들수록 윤석열 대통령에겐 좋을 게 없어요. 속도를 더 낼 겁니다. 네. 본인의 임기도 4월 18일까지고 이렇게 괜히 뭐 정치적으로 재판소가 흔들리면 예. 정당한 재판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흔들어봤자 한 달을 못 흔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의 전략을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까 봐. 지지자들의 어떤 헌재 결정을 반발해서 불복한다든지. 불복하고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난동을 또 피우고 문영배 재판관이나 마음에 안 드는 재판관들은 린치를 가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될까 봐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여야를 떠나서 그런 사회 혼란의 분위기를 조정하고 네. 안 되게 만들 사람들이지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배지를 떼고 그냥 선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너무 느리시는 거 제가 아니야? 계속 니네가 20초만 할게요. 뺏기 20초만. 때문에 내가 20초만. 소장님 근데 판사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 민주당에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늘 그러니까, 비판했죠.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가 상당히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제 얘기는 뭐냐?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영배 재판관은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입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제 본인의 글에 대해서 15년 전에 블로그 글을 두고 자꾸 색깔론이 제기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블로그 게시글 링크를 올리면서 원문을 읽어보시죠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독을 한 것 같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 이거는 북한을 가리킨 거다. 통일을 핑계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일부 붙였다고 하고요. 이걸 저기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요. 아마 페이스북 전체가 닫힌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문영배 재판관이 그거는 전략적으로 잘못한 더 이상 사실 뭐 얘기 안 하는 게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좋아요. 정도가 딱 좋을 그분도 것 얼마나 같은데.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격하는 분이 문영배 대행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네. 이 세 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회피 신청이란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8분이에요. 8분인데 3분 회피하래요. 그럼 5명입니다. 네. 그럼 탄핵 결정을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1명 대기 중인 마은혁 네. 재판관 곧 3일에 2월 3일에 이분 임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다 회피를 하라고 하고 하면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나.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되면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네.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라는 게 행간에 깔려 있다. 그런 걸 좀 빌드업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조국혁신당은 지금 네. 국민의힘을 내란 선동 세력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해뒀습니다. 아직 법무부에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의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새 정부에 들어서라도 저희는 법무부에 똑같은 진정을 할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냐, 그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계속 진정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인터뷰로 오늘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 대변인 모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게 당연히 뭐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뭐 불복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건 뭐 추호도 아니다. 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예. 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네. 헌재 불복한다면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다만 이제 아닌지. 지도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바라보는 지지자들이 어떠한 그렇죠. 이제 행동을 할 것이냐 요건 조금 저희가 좀 지지자인데 제가 한마디 더 보태면 네. 자꾸 이렇게 재판부 기피를 하기 위해서 3명의 재판관을 흔들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재판마다 판사 흔들고 민주당에서 이 판사 뒷조사에서 여기는 뭐와 연결돼 있고 서울법대 나왔고 사시연수인데 사돈의 8천이 누구와 연결돼 있고 이러게 되면 네. 법질서가 제대로 네. 서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좀 모면하자고 그런 네. 거 안 해. 그럼 한 번만 해라. 아니, 한 번만 언제부터 했으면 이렇게 좋겠어. 판사 공격들을 그러니까 왜 판사 공격을 원래 하는지. 재판에서 판사 공격하는 게 제일 불리한 거 아니에요? 불리한 거지. 괘씸죄가 있잖아요. 예. 원조가 이제 원조가 또 뭐 저희 반대편에 계시니까 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네. 떠나서 뭐 불복이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헌법 체제 안에서 정치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위헌 정당 심판 제소 시도를 멈춰 주시기를 우리 김보엽 대변인께 부탁을 드리고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네. 아까 뭐 잠깐 말씀 중에 노가 있었지만 헌재가 이제 2월 3일에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리죠. 이제 그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임명 절차를 밟게 될지 그것도 하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뭐 최측근이잖아요. 절친 이상민 전 장관이 약간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석을 예. 부탁드리려고요. 그 내란 사태에 매우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는 거고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대통령이 계엄 당일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밤 10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행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급히 소집을 했는데 밤 10시가 다가오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아직 다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에 나 10시에 내려가야 하는데 라면서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도 모르는 계엄이다. 네, 이었다. 경찰에 진술을 했다. 그리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시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라고 하면서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대통령 설득에는 실패를 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그 계엄 사태 직후에는 어쨌든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고도의 통치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쉴드 아닌 쉴드를 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 나 포함 전원이 반대고 이거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이건 뭐 사실 김영현 전 장관의 진술이랑도 좀 배치가 되죠.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열 때 뭐 안건 제안하고 설명하고 이런 의결 과정을 제대로 밟았냐 했더니 아니다. 그런 과정도 밟지 않았다. 그럼 이제 국무회의는 그럼 성립이 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경찰이 그것도 사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제 국무회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건데 인정을 한 건데 그럼 이거는 뭐 좀 이상민 장관이
약간 태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아니,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네. 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음 돼요? 듣는 얘기 있어요? 다 아니, 알던 근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대통령 다 말렸는데 예. 대통령이 하겠다고 다 알고 했다. 있었던 얘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었던 말렸는데 얘기죠. 오직 혼자 대통령 혼자 직진한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고 예. 최상욱 부총리도 얘기했고 예. 다 알던 얘기잖아요. 이거. 딱 하나 다른 게 김용현 전 장관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 있었다. 여기서는 다른 분들은 찬성한 사람 없었다. 예. 예, 그거 차이지. 이거 다 아는 없었다.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이상민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친이 아니라 이제 4년 후배죠. 고등학교 때 후배인데 그거를 빗대서 이제 윤 대통령도 손절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럼 아주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다. 아니, 특별한 게 없잖아요. 같이 대통령이-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네.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꼭 특별한 그런 게 것 같진 없잖아요. 않은데.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만 네. 빼고 네, 네. 한덕수 총리의 얘기 이걸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다고 하거나 네.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했다고 하거나 네. 바꿔도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 네. 그분들 진술할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손절인가 이게 똑같이 물어보시던지 한덕수도 이상민 장관과의 똑같이 관계를 한덕수 총리도 똑같이 윤 대통령과 관계 이렇게 해서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손절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네.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은 처음이랑 약간 톤이 달라졌잖아요. 어떤- 국회 어떤 나와서 거예요? 했던 네. 말과 검찰 계엄은 조사가 고도의 달라지는 통치행위다. 그거는 네. 계엄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다. 그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예를 그러면- 들어서 이분이 처음에는 계엄 요건이 되고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에 가서는 사실은 그때는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같은 게 나왔으면 지금 질문에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니, 그 당시 국무회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예. 걸 모두 인정하고 우리 모두 말렸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봅니다. 대통령이 혼자 강행했다. 지금 김용현. 이틀을 다 가지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예.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가. 예. 우리가 저는 고민할 그렇게 이유가 판단해요. 없는 그럼 게 실질적 진실은 거의 나왔다고 봐야 되는 실질적 거죠. 진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네.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은 자기 방어권이에요. 예.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의 죄가 내란 우두머리, 그다음에 중요임무 종사자, 그다음 단순 가담인데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적극적인 찬성, 좀 애매한, 그다음에 반대한데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싫은데 가담한,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가기 위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이 발언,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손절했다를 이제 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헌재 증인으로 나가는지 보시면 돼요.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대면을 해서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손절 안 한 것이고,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안 하셨잖아요. 이러면 이제 손절을 반대죠. 예. 손절을 한 것이고 예. 말씀에 기억나는 것은 손절을 안 한 것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방어권. 방어권 차원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하자는 굉장히 분명해 보이네요. 저는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예. 시소처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쳤다,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췄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 같고,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그거 국무회의도 아니에요라고 계속 그 진술을 하는 이유는 그게 국무회의였고 대통령의 결정에 자신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그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게 국무회의건 아니건 간에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들한테 명령이 담긴 문서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네. 기재부 장관에게는 그 국회 예산 다 없애고 비상 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라라는 명령서가 전달이 됐고, 외교부에도 해외 공간이니 뭐 이런 식의 뭐가 전달이 됐을 거고, 그 외에도 당시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러 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도 8번까지 나간. 예. 그래서 이 국무회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모두가,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모두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결국 내란 수괴로부터 명령 문서를 전달받아서 그걸 실행하려고 했던 자들은 같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 중요한 문서인 그 비상 입법기구 관련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또 다른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고 그 문서를 전달받아서 각종 회의를 소집했던 최상목 결코 가볍지 않을 거다.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복귀를 해보면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자들은 일제히 직무배제를 하고 이 중에 책임 여부에 따라서 즉각 수사에 돌입했어야 하는데 국무총리니 최상목이니 이런 사람들을 계속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발이 엉키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란 사태 수습에 국민과 야당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면서 극단적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통합과 포용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세상을 좀 크게 바꾸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좀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예. 뭐 통합, 포용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혼란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모두 발언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 뭐 지지율 가지고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뭐 이른바 비명계 대선급 주자들이 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잖아요.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29일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 그 요 관련해서 질문을 또 기자들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네. 김경수 전 지사와 임종석 실장 등 이제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비명계에서 비판 목소리 나오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거는 따로 답은 안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나중에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경수 전 지사 페북 글이 조금 셌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통합, 포용 이렇게 좀 원론적인 단어가 아니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분들, 치욕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포용해라, 사과하고 포용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 즉답을 하진 않은 거죠. 이제 뭐 나중에 아니, 뭐 얘기할게요. 뭐 나중에 정리하시죠 대변인이랑 뭐 이렇게 하고 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온 거라고 봐야죠. 거기에 호응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통합과 포용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약속을 한 것인데, 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순한 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네. 29일에 그런 매운맛이었어요. 그래서 예. 매운맛 김경수를 봤다라는 것인데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단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할 때 윤석열 비서관도 했고 메시지를 많이 다뤘던 분이에요. 그래서 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데 네. 이 글에 대해서는 주어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에요. 민주당에 대한 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사람이 이게 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과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통합과 포용으로 사과라는 거예요. 말로 사과하는 의미가 없다. 결국에 말로 통합과 쪽이 포용할게요. 끝. 하면 뭘 거예요. 사과는 그 어떤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보여달라. 그게 바로 사과라고 인정을 상대들은 할 것이다. 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0.73의 뼈아픈 패배가 민주당에 있었고 네.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당내 특히 이 진보층 내의 지지층을 단단하게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 확산을 아무래도 안에서 바가지가 세면 네. 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누가 뭐더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예. 뭐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경수 전 지사가 저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 건들 수 있어요? 못 흔들잖아요. 단지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얻고 명분도 쌓고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비호감도를 줄일 수 있는 따지고 보면은 해법을 준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이 포용의 행보를 한다고 했으니 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켜볼 것이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김경수 전 지사 하고 네. 29일 날 또 30일 날 똑같은 메시지를 내줬잖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건 모르겠으나 네. 힘을 실어준 것이다.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숙제다. 그래 봅니다. 예방 일정은 언제 잡혔던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 며칠 됐죠. 며칠 된 거죠. 페이북글 올라오고 나서 잡은 거 아니고.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 이 발언이 있고 네.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그냥 이재명으로 가겠다 생각을 한 게 걱정스럽게 본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 네. 맞다. 예를 들어 양문석에게 처절하게 당한 전해철이라든지 임종석, 박용진 이런 분들을 거명하면서 네. 내가 굉장히 잘못했다. 내가 당을 하나로 묶고 앞으로 민주정부 시대 3.0을 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랬으면 게임 끝난다고 봤어요. 그럼 대통령입니까? 아니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봤어요. 이러면 바뀌었네. 근데 역시나 아니더라고요. 대변인 찾잖아요. 저런 모습이 이재명 대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국민한테 계속 꽂힌다니까요. 저 사람 똑같네. 즉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즉답을 해야죠. 대변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대변인이 옆에 있지도 않고 기자분들은 직접 멘트를 따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넘는 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느냐라는 비판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월 말 정도면 내란숙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4월 말에 대선이 열리겠죠. 네. 참으로 그러면 그 조기 대선이 열리고 네. 상식적으로 본다면 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찍히는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품이 넓어져야 된다. 특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 품이 넓어져서 그동안 생각이 달랐던 당에 있는 분들 비주류뿐만 아니라 당 밖의 인사들까지도 모두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조국혁신당은 이 표현을 우리 신장식 의원이 재밌게 했던데 키세스 전사단을 포함해서 우주 대연합을 해서 내란 세력과의 격돌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얘기는 맵지 않으면 세지 않으면 누가 메시지에 주목을 하겠어요. 필요한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정치부 기자 그래도 10몇 년 했는데 많이 했네요. 맨날 통합과 포용 얘기 하잖아요. 국민 얘기도 많이 하잖아. 국민 통합, 포용, 혁신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네. 도대체 이 민주당으로 치면 비명계를 통합하고 포용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을 시키면 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쓰자는 거예요. 이제 왜 통합과 이렇게 웃으세요? 포용이라는 게 네.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인사예요. 인사. 인사를 네. 통해서 자리를 주는 표징을 거죠. 하고 두 번째 메시지예요. 네. 얘기한 대로 아까 윤석 대변인이 하는데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중에 있을 공천이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결국에는 그게 통합과 포용으로 당내에서는 있는 것이고 자리 주고 공천 주면 포용이에요? 아니 그게 뭐냐면 이게 그 탕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네. 탕평이라는 게 어떤 그 당시에도 뭐 노론소론 없이 골고루 중용을 하면서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통합과 포용이고 통합과 포용은 강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강자는 이재명 대표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고 네. 강자로서 힘이 있는 사람이 통합과 포용에 이런 걸 해야만 당의 통합과 포용을 가져와야만 나중에 대한민국의 통합과 포용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 안에서의 통합과 포용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포용을 하게 되면 또 꼬투리 잡힌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뭐 이게 입에 쓴 약이긴 하나 뭐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더 말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 얘기 안 할래요. 그래요? 자, 정리하시죠. 정리할까요? 나도 바빠요. 네. 아무튼 뭐 우주 대연합을 잘 하시기 바래요. 우주 대연합은 나 뭔지 모르겠어. 민주 우주당이에요? 우주 대연합. 그거는 박근혜 더불어 우주당? 저는 우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이 안 나. 우주의 기운. 아, 네. 그러네. 키세스 전사들이 보면 키세스가 마치 그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면서 국회와 이런 저기 앞에서 눈을 맞아가면서 응원봉은 흔들었던 거기고 지지 한남동 세력과. 앞에서 네. 그 눈 내리는데 응급담요 요거 하나 덮고 밤을 지샌 사람들이 네. 있었어요. 그게 마치 우주에서 내려온 전사들 같다. 아니, 키세스가 뭐냐? 키세스는 초콜릿 있잖아요. 은박지. 이쪽 진영 그 댓글도 좀 보세요. 그게 뭐냐면 설명자 댓글 보면 정신적으로 못 버텨요. 약간 은박지처럼 생긴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아, 집회를 그래서 했는데 그 모양이 초콜릿 같다. 초콜릿처럼 초콜릿. 보여서 네. 키세스. 그 당내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바빠. 친구들 몇 개씩 있는데도 못 따라갑니다. 미치겠어요. 알겠습니다. 관계자 저기 집권당 의원 기다리니까. 제가 우주까지 제가 살필 여유가 없어요. 집권당의 수석 대변인을 또 저희가 오늘 예, 빨리 모셔야 모셨기 됩니다. 때문에 한번 예.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